신경정신의학에서 자랑하는 훈남 안미석 교수가 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마 제 강의는 조재승 교수님 강의의 좀 실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조재승 교수님 강의가 재밌으셨죠? 네. 그리고 의미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교수님들의 강의는 의미가 과잉돼 있죠. 지식이 과잉돼 있고 그러니까 전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미없는 강의를 찾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듣고 나면 미래에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미래 만족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강의를 재밌게 하는 교수가 좋은 이유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런 교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도파민이라는 걸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의 재미이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미와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조화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하면 일타쌍피라고 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플레저를 추구하고 페인을 피하는 것이다. 퍼스널 플레저, 프리벤트 페인. 그럴듯합니까? 토피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누군가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런 약이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마약에 중독이 되고 헤로인에 중독이 되고 펜타닐에 중독이 되죠. 사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쉽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독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 2살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로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태어나 2살까지 하는 일은 먹고 싸고 울고 자고 엄마 품에 안기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되게 본능 욕구에 충실한 거죠. 근데 태어나 2살까지 이 욕구, 원초적 욕구에 충실해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이 너무 짜증나고 막 축축하고 싫어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죠? 엄마 젖을 빨았는데 오늘 전 맛이 좀 이상해, 못 먹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죽겠죠, 그죠? 그래도 2살까지는 이 당장의 욕구, 당장 하고 싶은 거를 충실하게 따르는 게 아이가 잘 자라는 일입니다. 근데 애가 5살이 되고 7살이 됐는데도 계속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 젖을 빨고 싶고 달달한 것만 먹고 싶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놀고만 싶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을려 맞겠죠. 생존의 위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2살까지가 저는 제일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해도 잘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살 이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마시멜로 실험을 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5살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네가 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바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5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일부 몰지각한 아이들이 5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대가 되기도 하고 항공소리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보통 아이들은 5분 안 기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에서 이 5분을 기다린 아이들과 5분을 기다리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느냐를 봤더니 SAT 실험이라고 미국의 수능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점수가 무려 한 30%가 더 높더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서 성취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장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당장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계속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감기가 재미가 없다면 현재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실 겁니다. 근데 감기가 재미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지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가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족과 미래 만족을 동시에 충족을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만족, 미래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 자연적 보상과 인위적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트리식 리워드, 익스트린식 리워드하고도 좀 이제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자연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성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보상입니다. 아마도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고 뇌를 만들면서 소위 이 보상회로라는 것을 만든 원래 목적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의 칭찬, 인정,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 대부분 자연적 보상은 막 갈구한다기보다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고 뭔가 기분이 흐뭇해지고 하지만 너무 계속하면 약간 좀 물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중독이 되기 어려워요. 엄마 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루 종일 엄마 품에 안기고 싶겠습니까? 애인의 품이 좋다. 다른 사람이 칭찬이 좋다고 하루 종일 칭찬을 갈구하고 하루 종일 안아주길 원한다면 그럼 약간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대부분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보상이라는 것은 생존하고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야, 그죠? 야, 와야. 그죠? 그리고 SNS, 스마트폰, 게임. 그것을 내가 마주하면 24시간 며칠을 두고 계속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상을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연적 보상은 생존하고 번식에 필수적이죠. 인위적 보상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되는 자극입니다. 도파민 분비 강도는 이게 이제 페이직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오랫동안 분비가 되고요. 하지만 인위적 보상은 펄스라고 하죠. 한꺼번에 왕창 분비됐다가 없어집니다. 찔끔 맛을 주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보상은 포만의 신호가 있는 데 반해서 인위적 보상은 포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계속 또 갈구하게 만드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말씀드렸던 음식이나 물이나 운동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정, 동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은 자연적 보상이죠. 그죠?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적응을 하게 만드는 자연적 보상인 반면 인위적 보상은 약물이나 도박이나 자극적인 게임이나 SNS나 하루 종일 언제든 할 수 있고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자 한번 나는 이 네 가지 기쁨 중에서 주로 어떤 기쁨을, 어떤 보상을 주로 받아가면서 살고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왼쪽은 가장 인위적인 보상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가장 자연적인 보상이고 의미를 주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왼쪽은 즉각적인 만족이고 가장 오른쪽은 가장 미래의 만족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술이나 오락적인 디지털 미디어, 쇼츠, 게임, SNS,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당장 바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가장 오른쪽은 학업이나 직업적 노력, 전공자의 예체능 훈련, 전공자에 한해서는 예체능 훈련이 직업적 커리어니까요. 가장 오른쪽 것은 직업적 성취, 미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현실의 나의 모든 욕구를 희생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가장 오른쪽 것과 가장 왼쪽 것을 많이 섞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재미도가 상당히 있지만 미래에도 일부 의미가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일까요? 친구와의 수다, 엄마, 아빠,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미래에 큰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나 친밀감이나 유대감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뿌듯하고 따뜻하죠. 마음속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와 가족 관계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가장 돈이 안 들면서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재미와 보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거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입니다. 뭔가 노력을 좀 들여야 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재미나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어도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에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중독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하지만 왼쪽 끝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완전히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어딘가에는 위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는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됐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를 계속 넘나들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게 만약에 오른쪽 끝의 삶을 살라고 하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왼쪽 끝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은행 사거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중계동에요.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면 중계동 은행 사거리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와 목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동에서 학원이 많습니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 건물 지하에는 꼭 PC방이 있습니다. 목동의 학원 건물 지하에는 PC방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건물주를 압박해서 PC방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아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학원에 가서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면 학원이 있고 내려가면 PC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뭐 가는 길에 운동장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극단적인 재미, 결국 이제 학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쪽 끝을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 왼쪽 끝을 선택하는 게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의 그 가장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뭐냐면 방과 후 레저 활동입니다. 방과 후 체육, 문화, 레저 활동. 그래서 미국의 시티 가버먼트에는 파크 앤 레크레이셔널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예산의 50%를 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지역 내 공원과 체육관을 가꾸고 투자하는 일입니다. 저를 이대로 계속 놔두시면 얘기가 다 빠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결국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빠르고 강하고 쉽고 가깝다. 재미와 흥분만 주는 게 아니라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는 편리함을 주고 공감을 줍니다. 30시간 동안 챗GPT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죠. 어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주는 기쁨과 보상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청소년 세대에서 전 세대로 뉴스마저도 중독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는 결국은 이제 라이크에서 원투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요. 결국 이제 좋은 걸 늘리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선택을 하지만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중독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하려고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동안 불편함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데도 편리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파민 하이제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도파민 하이제킹이란 도파민 납치라는
용어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까 거짓말 안 하고 어제부터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용어 괜찮으시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 고속도로와 도파민 오솔길이다. 이런 반응이 시원해요. 결국은 그 정신승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위적 보상은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도파민을 공급해 줍니다. 도파민 고속도로이죠. 고속도로는 빠르게 사람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만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납니다. 하지만 도파민 오솔길은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도 좁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길에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울고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오솔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속도로가 오솔길로 가야 할 모든 도파민을 납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상 회로의 학습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파민의 오솔길 회로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고속도로 도파민 회로만 이용할 것인가. 결국은 고속도로 도파민 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일상의 다양한 기쁨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도파민 하이제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연적 보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인위적 보상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하게 되고, 뇌 보상 회로가 말씀드렸던 오솔길이 없어지고 모든 도로가 고속도로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계획하고 위험을 피하는 뭔가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생존하기 어려운, 생존하기 위해서, 재미있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도파민 하이제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혹시 집에서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아시아경제도 종이신문을 만들고, 이 종이신문이라는 말이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를 종이신문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신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끊으려고 해도 어떤 수단을 써도 계속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신문사의 그런 그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신문을 보다 보면 AI 기사가 60%,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AI에만 몇십 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죠. 결국은 AI가 탄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기쁨의 보상에서 편리함의 보상하고 보상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편리하기까지 한 것이 이제 AI가 되는 것이죠. 그죠? AI 알고리즘, AI 기사, 사실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도 챗GPT의 도움을 좀 받긴 했습니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맥락과 과정이 필요 없는 편리함을 계속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나 재미와 편의성이 한꺼번에 합쳐집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합쳐진 것이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파민 하이제킹이 이런저런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발생했다면, 이제는 AI라는 우리 사회를 아주 초현대 사회로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서조차도 도파민 하이제킹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당연히 하게 되지만, 신문에 넘쳐나는 80% AI 기사 중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기사는 아주 작습니다. 나오긴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오늘 제 제목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 제목을 저한테 주셨을 때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제목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시대의 세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면 공산당이 주민들을 다 세뇌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들었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공의식으로 우리를 제가 세뇌당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했었죠. 결국은 이제 외부 권력이 그 사람을 사고를 지배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세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싶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떨어지고 AI를 사용함으로써 창조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고나 판단 기능이 약화가 되고 의존성과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 결국은 AI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떠한 정보나 과제나 숙제를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스스로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마치 우울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학습적인 무기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외주화라는 말은 이미 있는 용어이고요. 제가 요즘의 이 상황은 인지적 외주화라기보다는 지능의 아웃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지적 외주화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인지적 외주, 계산기를 통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논문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번역기를 이용을 하고 요약을 하는 것을 AI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최종 통합하고 판단하고 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창조적인 기능이니까 이건 내가 하고 좀 귀찮고 공이 많이 들고 지식적 노가다 이런 일들은 이제 AI가 맡아주면 이건 인지적 외주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능의 아웃소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껍데기에 있고 내가 해야 될 모든 판단과 정리와 의견까지도 AI에 의지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생기게 되는 것이 지능의 아웃소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지능보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지능이 상실된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국가 AI위원회에 실제로 이런 말씀을 나름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AI위원회에 꼭 한 파트로 인간지능보전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들과 정신과 내지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꼭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AI에 의존하는 현상들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재미와 인지 활동을 과도하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인지와 정신 기능이 다 감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지 능력이 결핍이 되고 정서적 만족이 결핍이 되고 자율적 행동이 결핍이 되는 세 가지의 결핍의 시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가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쁨을 주는 뉴스의 탄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한데요. 뉴스의 중독이 어떻게 될까요? 뉴스는 정보잖아요. 정보가 보상을 주나요? 근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뉴스,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 뉴스, 내 생각을 응원해주는 뉴스,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고 공감해주지 않지만 1인 미디어가 그것도 대학 교수, 유명한 종교인 이런 분들이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뉴스라는 형태로 나에게 제공이 된다면 그것은 보상이 됩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도파민 분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뉴스와 이 1인 미디어가 말해주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혐오하게 됩니다. 폭력을 쓰게 되고 제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1인 미디어 AI 시대의 뉴스조차도 중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변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5세가 되면 뇌가 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이들의 뇌는 변화할 수 있다.
도파민 고속도로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생겼다면 도파민 오솔길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다. 아까 말한 대로 인트린식 리워드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식적 선택과 훈련이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고 제도와 정책적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경제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면 의도적 불편함을 마주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중독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면요, 캠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캠핑, 그죠? 우리나라에서 망한 잼보리 대회가 가장 좋은 중독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캠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글램핑이라고 하죠. 텐트가 쳐져 있고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캠핑 말고요. 그냥 텐트 가지고 가서 땅 파고 삽질해서 못 치고 풀 뜯어서 음식 해 먹고 이런 캠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 불편함을 마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모노태스킹 훈련, 한 가지만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자,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생각하기, 오픈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상상하고 먼저 생각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재구조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위적 기쁨에서 자연적 기쁨으로 결국은 나의 뇌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가 무엇으로 기쁨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소비로, 능동적 창조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연적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자. 루틴이죠. 10분 루틴, 7시 루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디지털 미디어를 하지 않으면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좋은 노래, 좋은 온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훈련을 좀 해보자. 그리고 미래 의미가 있는 활동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쁨 자원을 강화하자. 사실은 언젠가 한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밤에만 먹던 술을 낮에도 먹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적 보상을 주려면 시간과 자원을 줘야 됩니다. 일찍 퇴근해서 정말 커뮤니티에서, 지역에서 아이들하고 좋은 운동과 레저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으면 결국은 낮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 디지털 프리 공간을 만드는 것, 공동의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건식 대표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AI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균형과 조절을 위한 지원 활동 기여를 좀 의무화하자. AI 디지털 미디어로 100억을 팔았다. 그러면 한 1억 원어치를 동네에 오프라인 활동을 짓는 것에 좀 무조건 투자하게 하자.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웰빙 중심의 윤리적 설계를 좀 의무화하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법들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도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무한 스크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알고리즘 제공에 동의를 받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외부의 강력한 보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치게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인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전사회적으로 같이 좀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파민의 오솔길을 만들자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부터
그래서 두 번째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이혜국 교수님의 말씀대로면 마시멜로를 드시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다양한 매체에 대한 중독 문제를 폭넓게 또 연구하고 계시고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도파민의 배신의 공동 저자이신 안유석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 세션이 아마 가장 마지막일 거라서 아마 식사 같은 거 제공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시간 꼭 잘 연수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재생 교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다 뭔가 간증하면서 시작하는 게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는 정재생 교수님의 SNS를 넘탐하는 데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생팬이었어서 오늘 만나러 오게 돼서 정말 아시아 경제 감사드립니다. 그걸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면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어떤 진료실에서 또는 상담센터에서 하는 어떤 기법들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평소에 중독 환자분들을 만날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에 계신 이욱 교수님과 서영석 교수님부터 많이 배운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물론 의사들이 하는 약물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계,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렇게 좀 우리가 중독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중독과 관련돼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그게 바로 저는 치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사실 앞에 정재생 교수님, 이혜국 교수님 강의 자료를 제가 미리 봤던 게 아니었어서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더 뭐랄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중독 치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갈 것인가를 알려면 정의를 그래도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한 장짜리인데요. 항상 저희 정신과들이 자주 듣는 질문, 내가 이제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시면 중독이 아니고 2병 마시면 중독인가, 이런 어떤 양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까 이욱 교수님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나이킹이 어떤 원팀으로 바뀌는, 옛날에는 내가 산책하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도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SNS나 정재생 교수님 SNS를 훔쳐보는 게 이제 더 높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가 이제 중독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교과서적인 정의 말고요. 중독이란 자율성을 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하거나 또는 마약을 하게 되거나 해서 내가 여기서 딱 멈추고 이제는 학교 가야 되는데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자율성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중독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인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어떤 일상생활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 상태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 밑에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참여한 도파민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는 여러 중독 전문가분들이 중독은 질병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의학적인 질병입니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처럼 마치 당뇨병이나 골절처럼 자율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독이 이렇다라고 우리 좀 이해를 해보면요, 오늘 주제인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왜 더 우리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고 어려운가라고 보면, 오늘 이제 여기 자리하지 못했지만 친한 동료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박선영 선생님이
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것도 사실 뭐 저희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아까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오면서 SNS도 발달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하고 새롭고 호기심이 들고 또 최근에는 AI까지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인류사에 없었던 자극 시스템이라 더더욱 접근도 쉽고 언제 어디서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중독 정신의학을 이제 전공도 하고 하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여러 정신과 영역 중에서도 왜 중독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니?라고 하면 모든 정신질환들은 다 어렵고 여전히 저는 전문의가 되니까 더 어려운데요. 근데 이상하게 중독은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에서도 딱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병인가요? 나 이거 좋아해서 마시고 나는 소주를 마시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병입니까? 꼭 병원에 와야 됩니까? 라고 해서 내 의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지만 정재승 교수님 SNS를 영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또 바로 이런 약간의 어떤 중독된 시기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 가장 흥미롭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중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성 자체의 병이고 그래서 치유의 목표는 오늘 제 주제인 예를 들어 술을 덜 마신다든지 SNS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동기가 면담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율성 또는 조절 능력 또는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중독이라면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거는 다 치유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율성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범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타깝지만 억지로 우리가 중독 치료를 하러 오는 경우에는 물론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면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스스로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억지로라도 좀 치료에 이끌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외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얼마든지 외래진료실 또는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치료를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줌으로써 중독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자율성 손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요. 글씨가 좀 작은데 중독에 빠진 뇌 과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이 중독이었다,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였다는 걸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지금은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이 가장 밑에 보면 중독의 반대, 뒤에도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저는 이 작가의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취하거나 빠져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자율성을 회복하고 조절력, 통제력을 회복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제 교수님들에 비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중독 치료를 할 때 자 오늘부터 저희 외래 클리닉에 오셨으니까 치료의 목표는 술을 완전히 안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종의 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제가 제한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물론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술을 얼마나 줄여야 된다, SNS 시간 얼마나 줄여야 된다 이거보다는 항상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길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감히 주장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그 강의에서도 도파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뭐 제 책에서도 썼지만 도파민은 좀 억울한 도파민이라는 본인이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우리한테 쾌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중독의 어떤 뭐랄까 원흉, 주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도파민은. 근데 도파민은 행동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하고 나서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하기 전부터 뭔가를 하려고 제가 SNS에 들어가려고만 생각하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뭔가 두근두근하고 어떤 흥분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도 도파민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중독에 빠지면 이런 도파민이 굉장히 교란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도파민에 어떤 쾌감을 주고 내가 도파민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행복해지는 상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과잉된 도파민 때문에 뇌가 썩고 있었고 알고 봤더니 도파민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건 사실 출판사에서 해주신 말이긴 한데 과감하게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파민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우리 박선영 선생님 인터뷰 다시 나오는데 도파민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독만 아니라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여기 밑에 제가 나왔던 내용을 훨씬 더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좋아할 때 쾌락이나 행복을 추가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도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쾌함을 느끼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해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라고 할 때도 우리가 도파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추가하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밑에 내용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팅 상태가 되면요. 아까 이혜욱 교수님 멋진 말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제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꽂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요즘 유명한 영화죠. F1을 보고 왔는데 뒤늦게 보고 왔는데요. 그런 거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젊은 친구들 2030 중독 문제가 더 많아지고 실제로 클리닉에 오는 경우도 많아진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제가 중독 정신과 의사로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저만 해도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막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거에 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약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뭐 영화를 보고 산책하고 어딘가에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이런 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떤 추구, 문화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집니다. 그게 원팅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꽂힌 상태고 이게 이제 도파민이 너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과잉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제가 중독이란 어떤 무엇인가, 중독된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요거는요, 의사들이 보는 어떤 진단 기준 이런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의 진단 평가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게임,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우리가 가장 클래식한 중독 물질인 알코올로 다 바꿔도 완전히 거의 비슷합니다. 중독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디지털 미디어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코올과 알코올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질 중독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누구나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서도 알코올은 중독 가능성 있는 물질이라는 것, 또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디지털 미디어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어려움에 빠진 환자분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도 이제는 분명한 의학적인 질환이고 뇌의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치유로 가는 길이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또 직관적으로 박선영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도파민이 내 삶을 조종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런 거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고 블로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또는 하나 이상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느낀다면 도파민이 아마도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 동료가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은지 한번 오늘 시간 이후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중독은 본인의 문제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도움을 드리면 또 스스로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러 오신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어떤 심리적인 기저의 문제도 없이 딱 중독만 있고 나머지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저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동기가 떨어지고 나 오늘 회사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저 이제 오후에 조금 있다가 병원으로 가서 외래 진료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강의나 또 저는 제가 또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루함에 되게 취약한다든지 또는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행 불안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을 때 그리고 사회기술 부족과 관련된 뭐 사회불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여금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만들어서 이제 중독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 이유 없이 중독에 빠진다기보다는 그게 갖고 태어난 어떤 뇌의 취약성일 수도 있고 살다 보니 생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술을 얼마나 줄이세요, SNS를 1시간만 해보세요, 어떤 이런 결과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좋지만 보통 그런 것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거보다는 중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까지 이르게 됐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면 그 이해를 받는 느낌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회로를 비시어스 사이클을 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네거티브 이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어답티브한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유명한 러닝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쇼텀하게는 아주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제 어려움 겪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 아까 당신이 문제가 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환자분께 만약에 우리 A라는 환자분이 하루에 좋아하시는 소주를 막 2병씩 마시면서 간 건강하고 뇌 건강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타고난 체질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반드시 간과 뇌는 또 다른 신체 기관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쇼터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뭔가 계속해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 허무함을 느낀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어답티브한 대처 방법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클에 빠진다는 거고요. 또 비슷한 설명인데 여기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에 어떤 빠지는 어떤 그 경과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사이코소셜한 어떤 살다 보니 생긴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트랩을 돌게 된다든지 또는 피지올로지컬한 팩터, 뭔가 중독에 취약한 뇌라든지 또는 오늘 제가 그런 내용을 준비를 못했지만 중독 문제에 또 굉장히 기여하는 팩터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강력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우리가 뇌구조가 바뀐다라고 저희 정신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어떤 이 제네릭한 미닝이 생긴다는 건 내 이 부정적인 상황, 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SNS를 해야 될 때야. 지금 난 우울해.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랙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갈망, 내성, 금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 중독과 완전히 유사하죠. 그래서 요 즈음에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중독도 학계에서는 분명한 뇌질환, 중독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도 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혹시 게임 업계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정신과 의사들은 게임 업계 분들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갖고 있는 문제
또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꾸 나를 부정하게 되고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독자라고 인정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 행동이라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율적인 치료 참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중독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존감을 다치게 해서는 그 어떤 치유의 길이 쉽지 않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독으로 고통을 겪어서 좀 이렇게 험하게 표현드리면 그러니까 좀 못나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름대로의 삶에서 하고 있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대처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할 것들은 격려하고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 막 어떤 기법,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앞서 악순환의 고리들을 겪다 보면 이러다가 이제 중독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지박약이 전혀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치유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른 것들은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회사도 멀쩡히 다니고 근무도 아주 잘 하시고 이런 분들도 알게 모르게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과연 의지박약을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지금 이게 2024년 저희 의사들 보는 논문 정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헌들이 다양한 뇌 영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근거가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냥 늘 하듯 이제 그 논문이 많아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독은 특히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우리가 보통 전전두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 많이 쏠려 있긴 한데요. 다른 뇌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고장나는 그런 분명한 이제 질환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중간에 잠깐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치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후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 예를 들어 러닝이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챗GPT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얼마 전에 이세돌 국수가 유튜브 나와서 요즘 많이 나오시거든요. AI 바둑 기자들이 프로 기자들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활용해서 하는 기사와 활용하지 않는 기사를 나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AI들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더 녹아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을 무작정 거부하거나 또는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심취하게 되거나 그러면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정신질환들보다도 중독 문제는 희한하게 우리 사회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없던 중독 가능한 물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중독 가능한 행위들이 점점 더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독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SNS, 인스타 재밌는데 나중에는 아까 예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하지 않으면 불쾌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참 속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독을 이해하는 핵심은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던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놓아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결국 망가뜨리는 것으로 바뀌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독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문화적 산물이고 문화가 없다면 중독도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완전히 거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저도 그런 권유를 종종 하곤 하지만 핸드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죠.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치료 목표도 중독행위를 아예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시간도 조절 잘 못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만 11시 전에 꼭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도 이해고님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 청중께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유명 유튜버죠. 심창맨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창맨이 궤도 이세돌 국수가 있는 편 제가 여기서 봤네요. 여기서 이 밑에 보면 이거 윗줄을 다른 사람의 말이고요. 이 밑에 줄에 심창맨이 갑자기 이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전 이 시대가 만든 괴물이에요 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이게 약간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하고 웃기려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중독, 특히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치유하고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앞서 이해욱 교수님도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요, 세상은 느려져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각 환자분들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다른 강의에서도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직업인이 오히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오픈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과잉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볼 어떤 거리를 제공해주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느리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프라인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맨날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너 좀 술 좀 끊어라. 디지털 미디어 좀 그만 좀 해라. 남들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1시간만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분이 이미 그동안에 해왔었던 노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도 계속 강조되지만 스마트폰을 무작정 하지 않는 것보다 치유를 위해서는 그분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조금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조나선 하이트 그 선생님 책 많이 불안세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나치게 과잉보어, 지나치게 과소보어, 이거는 정말 오늘 굿브레인 컨퍼런스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머리에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져왔고, 불안세대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문화 얘기 계속 나오고요. 요거 그래서 이 자존감 얘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내가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분위기를 꼭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괜찮고 이 이상의 어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의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희망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치유로 이룰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고백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래 이제 고백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이제부터 입원 치료합시다, 오늘부터 술 당장 끊어야 됩니다, 왜냐? 당신이 고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치료에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 안전하다라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 도덕적이거나 의지 발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치료 가능한, 아까 제가 뇌 사진 보여드렸는데 오늘 약물 치료 얘기는 거의 안 가져왔지만 약물 치료도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중독은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안 하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분들 있긴 하지만요, 이게 많은 경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꾸준하게 우리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오거나 계속 진료실에 오거나 상담실에 와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완전히 끊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안 오시는 경우가 많게 되고 결국 다시 중독 문제가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요즘에 그 TMS 같은 뇌를 자극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치료도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가 우리 어떤 충동 조절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것들에 뇌에 관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전공하는 정신과 의사로 이 약물 치료 면에서 또는 신경 조절하는 이런 치료 기법들도 굉장히 더 많이 개발되어서 환자분이 안전하게 우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꼭 아주 뭔가 어려운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 중독 질환은 너무 부담스럽고 상담하러 가는 것도 좀 불편하게 느껴져. 이런 것들을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게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너무 험악하죠. 중독 겪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이라는 거는 원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배신을 때리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도파민의 배신이라고 짓게 된 것 같은데요. 평범한 시민을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낚여서, 도파민에 낚여서 또는 중독에 낚여서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난과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별로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요. 요하나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우리 한국 독자들한테 가장 유명해진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아마 직장인분들,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팔려서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알고 있던 이 사진이 이분이 그 매직필인가요? 최근에 또 냈었던 책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그 중독과 관련돼서 이 매직필, 그러니까 뭔가 비만 치료제를 꿀꺽해서 또는 주사를 맞아서 한 방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자꾸 내가 찾고 싶어질 때, 내가 SNS 보고 금방 나 빨리 시간을 잃어버리고 털고 싶어, 나 마약을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는 거 잊어버리고 싶어, 빨리 잠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중독에 좀 위험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얼굴이 아마 일곱이 엄청 많고 이제 살 되게 많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딕션의 반대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금주 상태다.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상태의 반대는 금주하는 상태입니다라는 주장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독을 치료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 연결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저희 의사들이 뭐 약을 드리고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도 때로는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고, 가능하면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중독은 뇌의 질환임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뭐 치유가 되나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다 생략을 했는데,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해복 교수님, 서영숙 교수님과 같이 제 책도 잠깐만 홍보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희가요 고민을 하다가 저희 정신과학회에서, 대한심전정신의학회에서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물론 비슷한 컨셉의 어떤 이런 대회들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 마라톤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KBS의 아주 좋은 그 기관들과 공동 개최를 11월 16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러닝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은데, 러닝이 당연히 중독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 사이트가 안 열리고 조만간 열릴 텐데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정신과 이해복 교수님 뛰고 계신 거 보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되고, 일반인들 다 참석 가능하고, 저희가 5,000명을 모을 계획이라서요. 부디 중독에 관심 있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정신건강의 중요성도 같이 좀 알아보고, 정신건강이 더 좋아져야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